(119입니다) 지금 환자 한 분 이송 중입니다. 네, 환자분 정보 주세요. 60대 여성 환자분, 의식 없고 자극 반응 없습니다. 호흡은요? 자가 호흡은 되고 있어요. 외상이나 출혈은 없고요? 특별한 외상이나 출혈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까지 도착 예정 시간은요? 5분 후 도착합니다.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금요일 저녁 응급실은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환자들은 밀려들고 초음파랑 모니터 알람은 동시에 울리고 의료진들은 뛰어다니고요. 베테랑 간호사라고 불리는 저도 이 순간은 늘 긴장이 됩니다. 그때 119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여성 환자 한 분이 곧 도착한다는 말에 저희 팀은 바로 출입문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는 순간 의료진들이 나가서 환자를 받았습니다. 김 간호사, 바이탈부터 체크해. 네. 동공은? 의식 상태 확인해? 의식이 없는데요. 비켜봐. 내가 직접 확인할게. 그리고 담당 의사한테 빨리 연락해. 저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있는 환자의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약간 부어있긴 한데 얼굴 윤곽이며 눈매 그리고 입술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이 환자분이 제 시어머님 얼굴이랑 너무나 똑같았으니까요. 시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습니다. 이 환자 인적사항 주세요. 빨리요! 환자가 아직 응급실 접수가 안 됐어요. 구급대원도 보호자 인계 못 받았다고 하고요. 좀 기다려야 한대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였으니까 시어머님이라고 단정할 순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이 시간에 제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올 이유도 없었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정말 시어머님이라면?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더는 판단할 여유도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어머님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 아, 왜 무슨 일인데? 지금 병원 바쁜 시간 아니야? 갑자기 웬 전화야? 무슨 일 생겼어? 여보, 내가 지금 응급실에서 어머님을 봤어. 어머님이 119에 실려왔다고. 아,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엄마랑 백화점에 있는데. 엄마 멀쩡히 내 옆에 계셔. 뭐? 어머님이랑 같이 있다고? 지금? 근데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어머님이 의식이 없는 채로 실려왔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당신한테 전화를 한 거야. 어머님 맞는데? 당신 요새 계속 밤새고 야간 근무하더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피곤하길래 사람을 잘못 봐. 당신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갈게. 기다려. 저는 마음이 복잡한 상태로 다시 환자 곁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랑 너무 닮았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잠시 후 소변검사랑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고 의료진의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약물 관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고 손목에 끈이 묶인 자극까지 있어서 그냥 흔한 실신이나 탈진으로 볼 상황이 아니었어요. 혈액검사 약물 수치가 너무 높은데 현재 복용 중인 약에 대해서 들은 거 없어요? 이 정도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물을 과다 투여한 거 아닐까요? 글쎄,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잠깐만, 복부 쪽이랑 옆구리랑 이건 또 뭐야? 시어머님을 닮은 그 환자의 검사 결과는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약물 수치가 중독을 의심할 만큼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고 몸 여기저기에는 멍자국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단순히 넘어지거나 어디에 부딪혀서 생긴 정도라고 보기엔 너무 의심스러운 흔적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의료진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한 건 아닐까? 그 순간부터 상황은 더 이상 평범한 응급 케이스로 볼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 보호자분 아직 연락 안 됐어요? 보호자 빨리 오라고 해주세요. 지금 병원으로 오는 중이래요. 그럼 보호자 오면 일단 얘기해보고 이상한 거 있으면 경찰 신고 바로 검토하세요. 의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시어머니를 닮은 환자의 상태가 흔한 응급 상황으로 보기엔 많이 이상했기 때문이죠.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입구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숨을 헐떡이며 누군가가 뛰어들어왔죠. 아이고, 환자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호자인데요. 아직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보호자분 맞으세요? 예, 제가 보호자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주십시오. 검사든 치료든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제발 꼭 살려주십시오. 저는 다른 환자들 상태도 확인해야 해서 잠깐 자리를 비우고 다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너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귀에 들리는 순간 고개가 저절로 돌아갔고 그리고 마주한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왜 이 환자 옆에 계세요? 아니, 그게 말이다. 에? 아버님이 이 환자 보호자세요? 그래, 보호자는 맞는데. 아버님, 이 환자분 누구예요? 어머님이랑 너무 똑같이 생기셨는데 왜 이런 상태로 여기 계신 거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제가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웬만한 상황은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도저히 현실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시부모님을 처음 만난 곳도 이 응급실이었습니다. 몇 년 전 시어머님이 이곳에 오셨던 일을 계기로 시부모님과 인연이 닿았고 남편과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져 연애를 하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지금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함께 응급실에 들어왔고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금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간호사분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다고 마음 편히 치료 잘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환자분이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병원을 무서워하셔서 제가 직접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야 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러지 못했거든요. 부모님이 많이 당황하셨는데 덕분에 차분하게 치료 잘 받으셨다고 하시네요. 이거 별건 아닌데요. 작은 성입니다. 남편은 쇼핑백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었어요. 간호사는 환자나 보호자한테 선물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규정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선물 받는 건 불편해서 사탕 하나도 받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시다가 당 떨어지시거나 입이 심심하시면 드시라고요. 초콜릿입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고 그 일은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가 싶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님은 집에서 넘어졌고요. 무릎이 크게 찢어져 피가 많이 나는 상태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응급처치하고 이후엔 외래 진료받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통원치료로 병원에 오실 때마다 꼭 저를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날 응급실에서 많이 당황했는데 제 덕분에 마음이 놓였다고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인연이 이어졌고 남편이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병원에 들리기 시작했고요. 안부를 묻고 커피를 건네고 연락이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점점 가까워졌죠. 결국 사귀게 되었고 어느새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 마음 확인했으니까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날을 잡았으면 좋겠네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예단이니 혼수니 웨딩홀이니 뭐니 저희 쪽에서 다 할게요.
수연이가 병원 일로도 바쁜데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자 쪽에서도 챙겨야 할 것도 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수연이가 하루빨리 저희 식구가 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려받은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했고 시아버지는 큰 회사의 대표로 사회적 위치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시댁에서 부담하겠다고 하신 거죠. 네, 제가 부잣집 며느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를 사랑받고 자란 부잣집 외동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집에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건 전혀 알지 못한 채요. 수연이는 성격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응급실에서 수연이를 처음 봤을 때 성격 보고 반했다니까요. 요즘 처녀 같지 않게 참 둥글둥글하고 서글서글하더라고요. 네, 우리 수연이가 성격이 좋습니다. 위로 언니 오빠, 아래로 남동생까지. 수연이가 중간이라 그런가 봐요. 어딜 가도 성격 좋다는 이야기는 꼭 듣네요. 전 외동딸로 자라서 형제자매 많은 집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도 수연이처럼 동생이나 언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외동이면 부모님 사랑은 듬뿍 받으셨을 거잖아요. 사부인이 얼마나 귀하게 자라셨을지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느껴지네요. 네, 그건 그렇죠. 부모님들이 엄청 귀하게 키워주신 건 맞아요. 저는 결혼해서 아기를 많이 낳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약해서 민준이 하나 낳고는 더 못 낳았죠. 그게 평생 마음에 남아요. 우리 수연이가 한 셋은 낳아드릴걸요? 수연이가 애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머, 엄마가 왜 내 자식 계획을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어머머, 미안, 딸. 내가 너무 오버했네. 저도 아이는 여러 명 낳고 싶긴 해요. 북적북적하면 좋잖아요. 어머니, 한 4명쯤 낳을까요? 어머나, 4명이나? 와, 그럼 얼마나 좋아. 수연아, 아기 낳으면 내가 다 키워줄게. 필요하면 도우미든 베이비시터든 전문가 붙여서 지원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도 망설임 없이 응원해 주셨고 제가 하는 선택마다 무조건적으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다 보니 우리가 분가해서 따로 살면 시부모님 두 분이 너무 적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요. 결국 시댁에 들어가 함께 살기로 결정하게 됐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응급실 간호사이다 보니까 야간 근무도 많고 근무 시간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집안일이나 남편 식사를 제대로 챙겨줄 자신이 없었죠. 오히려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지내는 게 더 좋겠다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것저것 따지고 고민한 끝에 결국 시댁에서 함께 지내는 게 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쩜 수연이는 마음씨도 이렇게 예쁠까?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주니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어머니, 사실 제가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얼마나 불편할지 내가 왜 몰라. 우리랑 살면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친구도 편하게 못 부를 텐데 너가 많이 불편할 거야, 수연아. 진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한테 신세 지는 거예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시댁은 2층 단독주택이었고 구조가 잘 나눠져 있어 부모님은 1층, 남편과 저는 2층을 쓰기로 했습니다. 서로 생활 공간이 분리가 되니까 불편함도 적을 것 같았고 사생활도 자연스럽게 지켜질 것 같았죠. 수연아, 너 내일 시간 되니? 친구들이 오기로 했는데 결혼식 날 정신이 없어서 네 얼굴 제대로 못 봤대. 도대체 어떤 며느리길래 나보고 그렇게 자랑하냐면서 집으로 온다고 난리야. 어머님, 저 내일 밤근무라서 인사드릴 시간 있어요. 고마워.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음식은 출장 뷔페 불렀고 치우고 하는 건 도우미 아줌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수연이 넌 그냥 잠깐 얼굴만 비추면 돼. 다음날 어머님 친구분들이 집에 왔고
제가 인사드리자 제 손을 꼭 잡고 이 집에 시집온 게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사람 좋고 믿을 만한 분이고 시어머님은 따뜻한 분이라며 두 분을 한참 칭찬하셨죠. 제 칭찬도 덧붙이면서요. 응급실 간호사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 집은 이제 응급 상황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좋겠다. 어머머, 응급 상황이 안 생겨야지. 응급실에서 만난 인연으로 고부 사이 된 거라며? 응급실 간호사 며느리로 들이려고 일부러 넘어져서 병원 간 거 아니야?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어머님 친구분들은 저와 어머님이 응급실에서 처음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 일이 인연이 돼서 결국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면서 다들 놀라워했고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웃기도 하셨고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힘들지? 아니요, 전혀요. 제가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모시는 상황이라서요. 어머님이 저 때문에 더 고생하시죠. 자기 시어머니가 뭔 고생을 해. 공주잖아, 공주. 평생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 네? 공주요? 아직 모르는구나. 시어머니가 살림은 말할 것도 없고 온라인 쇼핑도 혼자 못할걸. 뭐든 다 누가 대신 해줘야 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챙겨야지. 그래요? 그런 거 제가 해드리면 되죠. 저 애기 낳고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계속 같이 살 거예요. 어머님 친구분들이 하나같이 어머님을 공주라고 하셨는데 사실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부잣집 문항동녀로 태어나서 세상 힘든 일, 무서운 일을 전혀 모르고 살아오셨거든요. 은행 업무 같은 것도 한 번도 직접 해보신 적 없고 바깥일은 항상 아버님이 전부 처리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쇼핑하고 마사지 받고 운동하고 집안일은 도우미분이 매일 와서 빨래며 음식이며 다 챙겼고요. 정말 타고난 팔자가 공주 팔자였죠. 부모 잘 만나, 남편 잘 만나, 아들까지 잘 만나. 어머님은 정말 복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어머님, 이쪽에 있는 박스는 전부 버리는 거예요? 몰라. 그거 민준이 책이야? 여기 들은 건 아버님 책이랑 사진첩 같은데요? 사진첩? 누구 사진첩인데? 어머나, 이거 어머님 어릴 때 사진인가 봐요. 지금이랑 얼굴이 똑같네요. 어머님 어릴 때 진짜 귀여우셨다. 내 거야? 어머, 그렇네. 이게 아직도 있었어? 제가 시댁에 들어오면서 제 짐을 둘 공간이 필요했는데 집안에 있던 물건들이 워낙 많아서 정리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아버님도 남편도 바쁘다 보니 계속 미루기만 해서 결국 제가 직접 박스들을 정리하게 됐죠.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머님 어릴 때 사진첩을 보게 되었고요. 그 속에는 흑백 사진부터 컬러 사진까지 어머님 어릴 때 모습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어요. 드레스를 입고 케이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생일 사진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꽃장식, 음식들, 장식품들까지. 정말 귀하게 자라셨구나. 사진만 봐도 그런 게 한눈에 느껴졌거든요. 근데 어머니 이거 사진이 이상한데요? 뭐가? 이것 보세요. 이 사진은 유독 다른 사진보다 크기가 작아요. 잘린 것 같은데? 누가 사진을 잘라. 근데 사진 비율도 안 맞고 진짜 누가 자른 것 같은데요? 어디 봐봐. 어머, 그렇네. 그죠? 테두리가 다르죠? 가위로 오른쪽 부분을 자른 것 같아요. 근데 주인공이 나는 잘 나왔잖아. 그럼 됐지 뭐. 지금처럼 사진을 편집하고 지우고 합성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누군가 일부러 사진을 잘랐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겠죠? 뭔가 함께 찍힌 사람이 싫었거나 남기고 싶지 않은 장면이 있어서 잘라낸 거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사진첩을 보면서 어머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듣고 제 남편 아기였을 때 모습도 보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왜? 나가서 사오게? 아니요. 우리 짐 정리도 다 했는데 맛있는 거 해먹어요. 어머, 수연아, 너 요리 잘해? 난 요리 해본 적이 없는데.
너 요리할 때 옆에서 구경해야겠다. 그럼 어머님, 오늘 제 조수하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잘하셔야 해요. 알았죠?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수연이 널 보니까 나는 진짜 너무 바보같이 산 것 같아. 내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없네. 바보라뇨. 어머님은 직접 하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식구들한테 정성껏 차린 음식 먹이는 것도 참 보람있고 좋은 것 같아. 나 당장 다음 주부터 요리학원 등록할 거야. 어머님은 정말로 요리학원을 등록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그만두셨어요. 불 앞에 서는 게 무섭고 칼을 잡으면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베이거나 데이기라도 하면 어떡하냐며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겁이 많은 성격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곧 알게 됐어요. 다치거나 아픈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굳고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분들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며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려 하셨고요. 누군가의 고통을 보는 순간 그 아픔이 그대로 본인에게 덮쳐오는 것처럼 감당을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왜 TV에서 장애인분들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수연아, 다른 데 들어. 빨리, 나 못 보겠어. 그러고는 바로 그 장애인을 위해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는 분이셨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몇 년 전 시어머님이 처음 응급실에 왔을 때 저에게 그렇게 고마워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응급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머님께는 너무 두렵고 힘든 곳이었어요. 피, 통증, 긴장, 절박함이 뒤섞인 곳. 그런 공간에 혼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머님에겐 공포였던 거죠. 그때 제가 옆에서 차분하게 안내드리고 치료 과정을 설명해드리고 괜찮다고 다독였던 게 어머님 입장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굳이 저를 찾아와 고맙다고 말하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여러 번 인사하셨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어머님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못하는 분이었고 작은 동물만 봐도 불쌍하다고 마음 아파할 정도로 여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을 보면 무섭다가 아니라 견디기 힘들어진 거였죠. 마치 남의 아픔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느껴버리는 사람처럼요. 평생 보호받고 자란 분이라서 누군가의 고통을 마주하는 게 너무 벅차고 감정적으로 휘청이는 타입이었던 겁니다. 장애인을 불편해한다기보다 그 아픔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였을 겁니다. 시아버님이 장애인 시설로 봉사를 꾸준히 나가시는데 어머님은 직접 찾아가는 봉사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돈으로만 기부를 해왔죠. 처음엔 그게 단순한 기부 방식 차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퇴직 후 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하자 어머님은 점점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세계가 남편을 통해 가까워지는 것 같고 남편이 점점 자신과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겠죠. 또요? 오늘도 봉사 가요? 오늘 장애인 시설 대청소하는 날이야. 왜? 당신 그거 봉사활동 대체 언제까지 할 건데요? 글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봉사만 하느라 우리 둘이 여행도 못 가잖아요. 난 당신 퇴직하면 나랑 같이 놀러 다닐 줄 알았다고요. 근데 맨날 봉사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여행 가고 싶으면 친구들이랑 다녀오면 되잖아. 난 당신이랑 가고 싶었다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태국 가서 한 3달 정도 푹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시간이 올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게 뭐냐고요. 뭘 3개월씩이나 외국에 있으려고 해? 내가 회사를 그만두긴 했지만 그렇다고 한국을 몇 달씩 떠날 수는 없어. 동문회 모임도 있고 경조사도 있고. 친구들은 다들 겨울 되면 따뜻한 나라 가서 골프 치고 쉬고 여행 다니는데 여보, 우리도 좀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른 사람들 덕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당신도 나랑 같이 봉사 다닐래? 같이 다니면 좋잖아. 아유, 싫어요. 난 그 사람들 불편해. 당신 혼자 가요. 지난번에 시설 아이들 장갑 필요하다고 해서 챙겨놨어요. 그거 들고 가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장애인 시설 봉사에 깊이 빠져드는 걸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아버님이 일을 하실 때라서 가끔 정말 어쩌다 주말에 한 번 정도만 봉사를 나가셨거든요. 그땐 크게 신경 쓸 일도 없었고 그냥 좋은 일 하시는구나 하고 넘길 수 있었죠. 그런데 아버님이 퇴직을 하고 나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시간만 나면 장애인 시설로 봉사를 나가시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비우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집에 안 계시는 날이 많아졌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게 서운하기도 했고 왜 그렇게까지 거기에 마음을 쏟느냐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답답함과 불만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쌓여가는 게 느껴졌죠. 아주머니, 저 내일 장애인 시설 봉사 가는데 도시락 좀 싸줄래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잘 먹었던 그거 뭐였더라? 그거 좀 넉넉하게 넣어줘요. 전복장이요? 사모님이 지난번에 전복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맞아. 그거 전복장. 그거 좀 많이 넣어줘요. 양껏 먹을 수 있게. 근데 사장님은 전복 안 드시잖아요.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하시면서. 그냥 일단 전복장 넣어주세요. 아버님은 시간이 갈수록 장애인 시설 봉사에 더 깊게 매달렸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다니셨고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설에 계신 분들 식사를 도와드리고 난 뒤 본인은 나중에 따로 차에서 먹겠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도시락 메뉴였습니다. 아버님은 평소 해산물을 거의 안 드십니다. 비린내 난다고 젓가락도 안 되는 완전 고기파였거든요. 반대로 어머님은 해산물을 정말 좋아하셨죠. 전복장, 새우장, 미역국도 그냥 미역국이 아니라 생선이랑 조개 듬뿍 들어간 걸 유독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아버님 도시락에는 매번 어머님이 좋아하는 반찬들만 가득 들어갔습니다. 반복될수록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본인이 먹지도 않은 음식을 굳이 챙겨가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작은 이상함이라고 넘기기엔 어딘가 낯설고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그이 오늘도 도시락 싸갔어요? 사장님이요? 예, 가져가셨어요. 요샌 거의 매일 도시락 가져가시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되네.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까지 거길 왜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사모님, 오늘은 도시락 2개 싸가셨어요. 2개라고? 설마 저녁까지 거기서 먹고 오겠다는 건가? 저녁은 집에서 먹어야지. 진짜 봉사에 미쳤나 보네. 그리고 오늘도 전부 해산물 반찬만 잔뜩 싸달라고 해서 가져가셨어요. 사장님 해산물 안 드시는데 왜 그러시나 몰라요. 아버님의 이런 행동은 가족 모두에게 조금씩 의문으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입에도 잘 안 대시던 해산물 도시락을 가져가질 않나 몸이 아무리 아파도 봉사를 빼먹지 않고 가시는 모습.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아버님은 점점 집 밖으로 향했고 어머님은 점점 혼자 남겨졌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같은 집에 있는데도 마음이 엇갈리는 느낌이랄까요? 우리 북해도 온천 여행 갈 건데 자기네도 같이 가자. 눈 구경하면서 온천물에 몸 담그면 진짜 천국이 따로 없을걸? 어머, 온천 좋다. 언제 갈 건데? 날짜 말해줘. 다음 주쯤 가서 한 2주 정도 푹 쉬다 오려고. 김 회장님네랑 박 사장님네랑 여러 팀 같이 가기로 했거든. 가면 진짜 재밌을 거야. 자기네도 꼭 가자. 나 가고 싶지. 그런데 우리 남편이 봉사활동하느라 바빠서. 아니 봉사도 적당히 해야지. 봉사에 빠진 거 아니야? 이제 퇴직하고 마누라랑 놀러 다녀야 할 나이에 왜 그러신데? 몰라, 나도 속상해. 이럴 줄 몰랐다니까. 퇴직하면 나랑 둘이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자더니 혹시 말이야, 봉사하는 그 모임에 혹시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봉사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냐고.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잖아. 아무리 마음이 좋고 착해도 봉사가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말이 돼. 나 같으면 의심한다. 제밥에 관심 있는 거 아니냐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끊어. 시어머님은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운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의심을 품는 분도 아니었고 두 분 사이에 딱히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주변에서 쓸데없이 던지는 말들에 상처를 받으셨죠.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또 무슨 일인데? 인생 말년에 내가 이렇게 외로운 게 말이 되냐고요. 적당히 해요. 나도 당신도 우리가 1년에 기부하는 돈이 얼만데요. 그 돈이면 충분해요. 우리 할 둘이 다 하는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봉사 관련 연락이 오면 아버님은 예전처럼 거실에서 편하게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굳이 휴대폰을 들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가 통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봉사 이야기를 싫어하시니까 피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고 통화 시간이 길어지고 통화를 마치고 돌아올 때 표정이 어두웠고요. 어떤 날은 바로 뛰어나가기도 하셨고요. 여보세요? 예. 잠시만요. 이번에도 아버님은 전화가 오자마자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들고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준아, 진짜 이상하지 않니? 네 아빠 대체 요즘 왜 저러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엄마한테 말 못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신가 보죠. 엄마 앞에서 통화하면 잔소리 들을까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민준아, 같은 남자라고 아빠 편 드는 거야? 아니요, 엄마도 참, 내가 무슨 아빠 편을 들어요. 요새 계속 저래. 봉사하는 시설에서 네 아빠한테 전화를 저렇게 자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누가 보면 자원봉사가 아니라 장애인 시설 직원인 줄 알겠어. 여보, 나 잠시 나갔다 올게. 또 장애인 시설에 가는 거예요? 거기 시설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대.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아니, 시설에 문제가 생겼으면 사람을 불러서 고치면 되지. 당신이 기술자도 아닌데, 참. 시아버지는 장애인 시설에서 전화만 오면 낮이든 밤이든 상관이 없었고 약속이 있어도 갑자기 취소하고 달려가신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수록 어머님은 더 속상해하셨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요새 계속 악몽을 꿔.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수면제라도 처방받아야 할 것 같아. 악몽이요?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어머니? 어린 시절에 내가 꿈에 나와서 나를 불러. 계속 언니 하고. 네? 언니요? 그러게. 내가 외동인데 꿈에서는 자꾸 누가 날 언니라고 불러.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손을 잡아 끌려고 하더라. 그 목소리가 처음 듣는 목소리 같은데 이상하게 익숙해. 요즘 외롭고 힘드셔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어머니가 언니나 동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셨잖아요. 그런가 봐. 근데 꿈에서 그 애가 자꾸 나를 붙잡고 매달려. 나보고 어디 가지 말라고 하는데 뒤쪽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 바닥 긁는 소리 같은 거. 너무 무서워. 어머니, 몸이 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병원에 나오세요. 저랑 같이 정신과 같이 가요. 어머님은 수면제를 드셔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잠이 들긴 드는데 또다시 같은 꿈에 시달리다가 깨어나고 그러다 보니 어머님 기분도 점점 더 가라앉았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요. 어머님 우울한 기분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 싶어서 남편과 저는 가능한 한 어머님 곁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에도 가고 예쁜 옷도 사드리고 미술관 전시도 함께 보러 가고 TV에서 보고 메모해둔 맛집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응급실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병원 응급실에 어머님과 똑같이 생긴 환자가 실려왔고 조금 뒤 그 환자 보호자라고 시아버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요. 남편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사람을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는지 걱정이 돼서 어머님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을 마주하게 된 거죠.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수연이가 당신한테도 나 닮은 환자가 응급실에 있다고 전화했어?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게, 여보. 아니, 그게. 수연아, 너 괜찮은 거 맞아? 도대체 누굴 봤길래 나랑 착각한 거야? 그게요. 그게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다른 간호사가 시아버님을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와보세요.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환자? 무슨 환자? 당신 누구 보호자로 온 거예요?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급히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수연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머니, 그게요. 그게요. 시어머님이 당황한 얼굴로 제게 다가오시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왜 보호자로 여기 와 계신 건지, 왜 어머님과 똑같이 생긴 환자가 있는 건지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결국 저는 차근차근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남편에게 전화를 했던 이유,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가 어머님과 너무 똑같이 생겨서 정말로 어머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그 환자의 보호자라고 해서 나타난 분이 바로 시아버님이었다는 것까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라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시어머님은 그 환자가 누워있는 곳으로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침상 위에 누워있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시어머님도 순간 말을 잃으셨습니다. 자신과 너무 닮은 모습을 보고 시어머님 역시 충격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여자는 대체 누구고, 당신이 왜 이 여자 보호자야? 당신이 아는 여자야? 여보,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당신한테 뭘 숨기겠어? 내가 다 얘기할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진실을 다 말할게. 시아버지가 전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님은 사실 외동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쌍둥이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발달 속도가 또래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눈을 잘 맞추지 못했고 반응도 거의 없었고 말도 또래보다 훨씬 늦었다고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겁에 질린 듯 몸을 웅크리는 행동을 반복했다고도 들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자폐 스펙트럼과 경도의 지적장애가 함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절에는 발달장애나 자폐에 대한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이상하다, 문제가 있는 아이다 정도로 여겨졌을 테고요. 시어머님의 집안은 지역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부잣집이었고 남편의 외할아버지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문의 흠으로 여겨졌겠죠. 어머님 쌍둥이 동생의 발달이 또래와 다르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자 결국 집안 어른들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키울 수 없다. 밖으로 알려주면 안 된다. 그렇게 시어머님이 기억을 형성하기도 전인 아주 어린 시기에 쌍둥이 동생이 조용히 시설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집안에서는 시어머님을 외동딸로 키웠고 시어머님도 정말 본인이 외동이라고 믿으며 자라게 된 거라고요. 여보, 당신 많이 놀랐지? 내가 쌍둥이였다고? 당신은 이걸 도대체 언제 알게 된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아니,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모님이 날 불러서 따로 말씀해 주셨어. 엄마가 내가 아닌 당신한테 말했다고요? 왜? 이런 건 나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어야지. 사실 남편의 외할머니, 시어머님의 어머니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십니다. 아마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위에게 전부 고백하고 쌍둥이 동생을 부탁하신 것 같았어요. 제 시어머니에게는 말씀을 못하신 이유도 저는 왠지 알 것 같았고요. 시어머니는 아마 이런 엄청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거예요.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 걱정을 많이 하셨어. 평생 외동딸로 살았는데
갑자기 장애를 가진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알면 충격받을 거라고. 절대 모르게 해달라고. 사위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그렇게 사위인 저희 시아버지가 시어머님의 여동생을 대신 돌봐주게 된 거였습니다. 쌍둥이 처제의 존재를 알게 된 뒤부터 시아버지는 그 비밀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오셨던 겁니다. 처제의 공식 보호자가 되어 정기적으로 시설을 찾아가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면서도 시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조심스럽게 숨겨온 삶을 이어오셨던 겁니다. 왜? 엄마는 왜 이런 엄청난 사실을 내게 숨긴 거야? 내가 장애인 동생이 있다는 걸 창피하고 부끄러워할까봐 그래서 그랬던 거야? 장모님께서는 당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나는 여태껏 내가 혼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당신이 아픈 사람이나 장애인을 보면 힘들어하는 걸 아는데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래서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거고. 내가 당신 대신 처제 잘 챙기려고 했는데 병원에 실려오게 해서 너무 미안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당신이 그동안 고생 많았네요. 회사 다닐 동안은 신경을 못 썼어. 퇴직하고 나서는 시간도 많아서 자주 들여다봤고 그때부터 처제가 여기저기 많이 아프기도 했고 갑자기 위험한 순간도 몇 번 있었고 그럴 때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내가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어. 잠깐만, 그러면 그 도시락들 그거 당신 먹으려고 싸간 게 아니었어요? 처제가 당신이랑 입맛이 똑같더라고. 해산물 엄청 좋아하고 당신이 잘 먹던 그 전복장을 엄청 좋아해. 그것도 모르고 여보. 자신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시어머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이 떨리긴 했지만 심하게 충격받은 것 같지는 않아 보였고요. 어쩌면 시어머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쌍둥이 동생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 남아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은 곧바로 의료진을 불러 자신의 여동생을 VIP 병실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던 상관없다고요. 선생님, 이 멍은 왜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혈액검사 수치가 이상하다고 하신 거요. 약물 중독,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동생분이 계시는 그 시설에서 억지로 재우려고 수면제나 기타 약물을 과도하게 먹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멍자국은 구타의 흔적이 아닐까 싶고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복부나 옆구리, 팔 안쪽 위주로 때린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내 동생한테 이런 짓을...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을 굳히셨어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다음 날부터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랑 약물 수치, 멍이 찍힌 사진, 치료 기록 같은 걸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정리하셨습니다. 시아버님과 상의해서 장애인 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맡는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그냥 민원 넣는 수준이 아니라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하셨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수년 동안 장애인 시설을 믿고 비싼 비용을 지불하셨잖아요.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들여다보면서도 학대를 의심조차 못하셨으니까요. 아버님은 본인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끼셨고 동시에 시설에 대한 분노도 컸습니다. 시부모님은 시설 원장을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하셨습니다. 학대와 방치에 대한 형사고발이었고 동시에 민사소송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고요. 시설은 처음에 시치미를 떼며 변명했지만 자료가 쌓이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겉으로는 최고급 시설이었지만 숨겨진 방치와 학대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여동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이제서야 알게 됐는데 더 이상 내 동생을 그런 지옥 같은 시설에 단 한순간도 둘 수 없어. 언니로서 내가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해.
어머니,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집으로 데리고 올 거야. 내 동생,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나랑 함께 살 거야. 평생을 외롭게, 그리고 아프게 살았을 내 동생. 이제라도 내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어. 네? 뭐라고요, 엄마? 알아. 너희들이 불편할 거야. 장애인과 함께 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내가 집을 구해줄 테니까 분가해서 살아. 어머님은 자신의 쌍둥이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안 나가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머님 아버님이 뭘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있어야죠. 그치만 너한테 내 동생을 부탁하는 건 내가 너무 염치 없잖아. 어머니, 저도 가족이에요. 민준 씨 이모님이면 저한테도 이모잖아요. 저희랑 같이 이모님을 돌봐드려요. 이모님은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으신 덕분에 의식도 돌아오고 눈빛도 훨씬 또렷해지셨습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진 않았지만 어머님을 볼 때마다 표정이 환해지고 손을 꼭 잡으시는 모습을 보면 뭔가 깊은 감정의 연결은 분명히 느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로 찾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이모님 식사를 직접 챙겨드리고 마사지를 해주고 곁을 떠나지 않은 채 이모님을 돌보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시간만큼 이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모님이 태어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병원 문을 천천히 나서던 이모님은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이모님 곁에서 한순간도 손을 놓치지 않으셨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니랑 집에 가자. 이젠 절대 헤어지지 말자.